아픔에 대하여 몸과 병듦에 대한 성찰, 허무와 무한, 몸과 병듦, 행복, 아픔에 대하여 헤르베르트 풀리게는 독일 의사로서 1906년 라이프치히에 자랐으며 공의학, 1932년 의사, 33년 신경과 조교, 38년 신경교수, 1943년 실병원장, 나치스에 입당한 전력으로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당국의 심사를 받았으나 의료 행위를 계속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판명되었다. 1952년부터 69년까지 하이델베르그 대학병원의 원장을 이뤘다. 프랑스 철학자 모리스 멜로 봉트로부터 큰 영향을 받았다. 심장질환을 깊이 있게 연구하면서 심장병 환자들의 병들미의 양상을 현상학적으로 분석했다. 하이델베르크 대학병원은 의학과 철학을 융합하여 독보적인 업적을 남긴 그를 길에서 병동 하나의 풀리게의 이름을 부여했다. 전의의 작가 장 아멜이 늙어감에 대하여 저자와 활발하게 서신결을 하기도 했으며 의학적 인간학으로서 전인 미덕의 경기를 개척한 사유와 성찰은 20세기 후반 유럽의 지식계의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 책 이외에 인간의 몸, 인간학 연구 등 또 1972년 하이델베르크에서 운명을 했다. 엄기는 김희상, 성균관대학교와 동대학원의 철학을 전공했고 해제, 이승옥, 뉴질랜드 정신분학 공부하고 이렇게 해서 정신분석가라서 이 당시 72년도면은 말하자면 빅터 플랭클의 그 수용소 이야기를 봤을 때 또 비교적으로 어떻게 대조해 볼 수 있을까? 72년도 세상 따랐으면 한 20년이나 빨리 세상을 뜨셨네요. 이 아픔에 대하여 2017년 2월 초판 2월 24판 1세 했군요. 아픔에 대하여 심장을 가졌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살았는데 이젠 알아요. 몸의 병듦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의 사건이 아니면 오히려 병든 장기가 몸 안에서 체험되는 역사적인 사건이다. 그렇네요. 심장을 가졌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살았는데 심장을 알게 됐다. 풀리케를 완력했다라는 거죠. 서문의 의학적 인간학에서 이해한 행복과 불행의 의미는 이 책에 수록된 글들은 인간이 처한 상태와 그 무수한 변형이라는 자연과학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사태를 현상학의 방법론으로 접근해버리는 시도다. 나는 개별적인 질병사례를 거듭 처음부터 되짚어 살피면서 현상 몸, 세계에서 일어나는 현상의 연구가 인생 이해에 어떤 기회를 해줄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싶었다. 뇌과학에서 임상의학자인 나는 현상의 연구에 요구되는 방법을 독학으로 깨우쳤다. 그래서 나는 늘 모범으로 여겨온 인물 곧 볼로브, 보이텐디크, 캡차틀, 메르로-퐁티, 사르트르와 실라지의 연구를 참고해가면서 방향을 잡았다. 의사인 필자가 의학에서는 보기 힘든 지금껏 상당 부분이 알려지지 않은 현상 해석에 정정 결함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렇게 설명이 된다.
이 책에 수록된 개별 글들은 언젠가 한 권으로 먹어야 하겠다는 의도로 쓰인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 전체적인 면모는 인간하고 입장에서 접근한 행복과 불행의 이론을 위한 전혀 새로운 시도임을 보여준다. 마찬가지로 나에게는 이 글들로 끊임없이 이어지는 시도들, 상태와 태도를 각기 상반된 방향에서 해석하려는 시도들이 중요해 보인다. 오랜 세월에 걸쳐서 지필로 다양한 걱정과 염려로 늘 미뤄지며 시간이 흘러갈 때마다 간헐적으로 글을 쓴 탓에 이따금 내용이 겹치는 것을 피할 수 없었다. 이런 부족함을 통절하고도 지금이 종합하려 내면서 결함을 제거하지는 않았다. 독자들이 곧 확인할 것이듯 그런 결함한 생각이 다듬어지는 발전적인 방향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이 책은 의사뿐만 아니라 철학자와 심리학자와 교육학자여 요컨대 분과의 경계를 아우르나 철학적 인간에게 관심을 가진 모든 이를 위한 것이다. 몸든 아픔, 몸의 병든 아픔, 허무와 무한. 우리는 왜 지루함을 견디지 못하나? 방세, 인간의 조건을 묻다. 최근 들어서 파스칼의 뜨거운 관심이 쏟아지는 것을 흘려버릴 수 없는 사실이다. 노스티스는 파스칼의 기활이라는 표현을 쓸 정도다. 내가 보기에 전적으로 옳은 표현이다. 더불어 파스칼의 책들이 앞부터 새롭게 출간되고 있다. 이런 뜨거운 관심은 얼핏 살피더라도 파스칼의 요구가 새롭게 발견되어 그런 것만은 아님을 알 수 있다. 원인은 보다 더 깊은 데 있다. 아무래도 오늘날 우리가 심리학과 철학에서 얻을 수 없는 것을 파스칼이 제공해 주기 때문이 아닐까? 그러나 이런 가르침의 기능성만으로 우리의 뜨거운 관심은 남김없이 설명되지 않는다. 파스칼이 오늘날 우리에게 불러일으키는 관심은 가히 정신적인 흥분이라고 불러도 좋을 정도로 뜨겁기 때문이다. 파스칼이 남겨놓은 것이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일목요연한 체계를 가졌다면 이런 뜨거운 관심을 설명하기는 쉬우리라. 그러나 우리가 익히 알듯이 파스칼의 대표적인 방세는 수많은 단편과 노트 그리고 그때그때의 책상으로 서로 다른 다양한 생각들을 모아놓은 것이다. 작품의 이런 단편적인 특성은 체계를 그려보는 일을 어렵게 만들거나 심지어 불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느낌을 불러일으킨다. 그렇지만 사실은 다르다. 거의 300년에 가까운 파스칼의 연구는 이 쪽지 모음집이 분명한 질서를 가져성을 밝혀주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확실하게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다. 이 쪽지들로 만들어진 작품은 확실한 틀을 가졌다. 오늘 우리는 안다. 파스칼의 방세는 일종의 변론, 곧 믿음의 변론이라는 것을. 방세는 믿음이 없이는 진리의 인식, 궁극적인 깨달음을 얻을 수 없다는 불꽃 튀는 변론이다. 또 믿음이 없이는 인간의 존재의 존엄성도 얻을 수 없다. 우리가 파스칼 사상과 이 체계적인 특징을 찾아보기 어려워하는 이유가 방세의 단편적인 특성이 있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파스칼이 지구 존재의 구체적인 면모를 어느 하나 빠뜨림 없이 조금도 소홀히 다루려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파스칼은 인간이 가진 모든 본성을 충실히 살피려고 노력했다. 이성적으로 그려진 인간이 아니라 언제나 모순에 가득 찬 구체적인 인간 존재에 주목했다. 이로써 우리의 논의의 출발점도 찾을 수 있다. 나는 앞서 파스칼이 인간 존재를 연구하면서 바로 구체적인 인간 존재의 충실한 변론을 구성했다고 말했다. 나는 이 인간학이 파스칼의 기원을 불러왔다고 확신한다. 몇몇 독자는 이렇게 말하리라 좋다. 그러나 파스칼 변론의 바탕을 이루는 것은 심리학이지 않은가? 방세를 펼치고 특히 앞부분이 다른 주제를 살피면 실제 심리학이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 책은 상상, 허영, 자만, 자기사랑, 근심, 두려움, 기쁨, 분노, 충동, 습관, 유혹, 악덕, 착각, 거짓말, 감각, 지각의 비판, 우울함, 행복, 증오, 사랑, 열정, 법정 심리학과 언어 심리학의 착상 등 자연스럽게 심리학으로 정리할 수 있으며 심리학으로 정의해야 마땅할 주제들을 다루고 있기는 하다. 나도 처음에는 그렇게 믿었음을 기꺼이 인정한다. 그러나 이래 나는 이게 잘못된 생각이었음을 깨달았다. 방세는 심리학이 아니라 인간학이다. 인간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과 그 동기를 다루는 이론이 아니라 인간의 본질을 이루는 근본적인 요소를 명징하게 묘사하려는 인간학이다.
방세가 실존 체력을 담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이도 잘못된 생각이다. 방세는 어디까지나 인간 전체의 본질을 구성하는 궁극적인 요소의 묘사이다. 물론 심리학과 겹치는 부분은 있다. 그러나 심리학이 인간학의 문제를 일부 받아들여 그것을 심리와 관련해서 다루어 그런 것일 뿐이다. 인간학은 틀림없이 심리학의 측면을 지닌다. 그러나 인간학은 근본적으로 심리학이 아니다. 인간학과 심리학의 구분을 더 오래 거론하지는 않겠다. 오히려 예를 들어서 이런 사정을 살피는 것이 더욱 흥미로울 것으로 믿는다. 인간의 불행은 어디서 오는가? 내가 들고자 하는 예는 파스칼의 인간학이 지닌 변증법적인 질서와 관련한 몇 가지 특성이다. 우선 키워드부터 짚어보자면 지루함, 오락, 실망, 선동, 그리고 상승력이다. 이 개념들은 서로 전혀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파스칼에게서 긴밀한 내적인 연관을 이룬다. 마치 하나의 별자리 그림 안에서 서로 다르게 빛나는 별들이라고 할까? 어떤 형상을 이루는 각각 다른 부분이며 하나의 멜로디 안에 등장하는 여러 다른 음과 같은 것이 이런 개념들이다. 서로 보완하며 설명하고 해석할 수 있지만 독자 여러분이 이미 짐작하듯이 그 연관은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도출되지 않는다. 바로 그래서 내가 앞서 파스칼의 비체계성이라고 부르는 것이 좋은 사례다. 단편 139번에서 파스칼은 이렇게 말한다. 인간의 모든 불행은 홀로 조용히 방 안에 머무르지 못하는 탓에 생겨난다. 얼핏 보기에 별로 말해주는 것이 없는 하나마나한 진부한 말이다. 이 말을 들으며 우리는 찬성도 반대도 하지 못하고 붕 뜬 느낌을 갖는다. 파스칼이 무엇을 노리고 이런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단편 131번을 참고로 한다면 그 뜻이 보다 더 명확해진다. 인간은 완전히 아무것도 하지 않은 상태에 열정, 격정이나 분주함, 산만함, 또 열심히 노력함이 없는 상태를 견디지 못한다. 그리고 이 단편글에는 단어 하나 말하자면 제목과 같은 게 붙었다. 지루함, 그리고 그 뒤에는 줄줄 이 단편글은 지루함이라는 개념을 해석하는 것으로 읽어야 한다. 제목을 해석하려는 시도에 충실하자면 지루함과 오락이라는 개념이 서로 대비를 이룬다. 아주 선명한 대비다. 파스칼이 이로써 인간은 완전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을 수 없는 존재라고 말한다. 일거리, 열정이 찬 활동, 직업 혹은 취미 생활이 없다면 인간은 불행하다. 그리고 이 불행함은 지루함이라는 특징을 지닌다. 그리고 단편 171번은 이렇게 확인한다. 이런 공색함이 우리를 위로해주는 유일한 것은 오락이다. 그러나 오락이야말로 우리가 당하는 최고의 공색함이자 비참함이다. 이제 우리는 지루함과 오락이라는 두 개의 대비되는 인간 상황에 마주한다. 한편에는 지루함이라는 느끼는 불행함과 다른 한편에는 오락과 지루함이라는 불행함으로부터 우리를 구해주는 활동인 오락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상태를 모면하는 것이 대비를 이룬다. 심리학을 고려하면 지루함이라는 개념은 단순히 기분을 나타낸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기분이라는 말은 파스칼의 의도를 적절히 나타내지 않는다. 기분이라는 표현의 파스칼의 의도를 반영하는 경우는 오로지 기분이라는 단어를 볼로브의 의미에서 쓸 때일 뿐이다. 다시 말해서 지루함이라는 개념은 인간이 가지는 근본 성정 가운데 하나로 보아야 한다.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기분이 아니라 뭔가 대단히 뿌리 깊은 성정이 지루함이다. 파스칼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인간의 지루함은 대단히 빠르게 불행함으로 바뀌어 결국 불안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주목했다. 지루함과 불안은 분명 하나의 공통된 뿌리를 가진다. 파스칼이 이해하는 불안은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지루함이다. 불안함이라는 상태에 사로잡히면 우리인의 우울함과 자살을 떠올리게 마련이다. 이런 고철로 지루함이라는 기분의 가치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얻는다. 우리는 흔히 지루해 죽겠다고 말한다. 이런 표현은 지루함과 죽음이 맞물린 연결고리를 무의식적으로 반쯤 의식적으로 아주 정확하게 짚어낸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이미 지루함과 실망과 오락의 얽힘이 인간의 아주 특별한 특징을 나타낸다고 확인한다. 지루함, 만들 것이냐 도피할 것이냐, 이런 사정을 더 철저히 알아보고자 한다면 우리는 먼저 오락이라는 개념을 더 자세히 설계해야 한다. 기분 전환,
평안을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할일을 찾는 것이다. 티베흐, 티흐, 악리, 지루함과 대비되는 것, 자기 자신이 어떤 상황에 처했는지 잘 아는 사람일지라도 홀로 있는 정막한 만큼은 간절히 피하고 싶어 한다. 우리는 인간 본성의 근원적인 모순과 맞닥뜨린다. 파스칼은 이 모순을 인간의 두 가지 본성이라는 이론으로 설명한다. 지루함과 오락이라는 개념으로 말하고 있다. 지루함의 장막 뒤에 숨은 허무함이다. 지루함은 허무함을 감춘 장막이다. 우리는 이런 은적인 애매한 표현에 만족할 수가 없다. 허무함이라니 존재라는 현상에서 이 부정적인 허무함이란 무엇인가? 텅 빈 공개? 우리는 앞서 자기와의 만남에서 드러나는 자아의 측면을 조심스럽게 거론했다. 인간은 자기와의 만남을 통해서 자아의 부정적인 측면, 두려움과 불안에 사로잡히는 측면을 바라보는 안목을 얻는다. 자기와의 만남은 이처럼 파괴적으로 무화시키는 자아의 측면을 드러낸다. 허무함은 인간 본성을 구성하는 하나의 요소다. 허무함은 인간 존재에 내재하는 한계의 가능성이다. 곰곰이 생각을 더듬어가며 원인을 알아. 허무함은 파스칼의 방세를 거듭 음미할수록 윤곽을 드러낸다. 파스칼의 인간적인 고찰에서 우리는 거듭 인간이 무한함과 허무함 사이에서 위치한 존재라는 언급과 허무함, 무한함과 허무함, 시민 무한함과 허무함이 개념으로 파악되지 않는 것은 이것이 인간의 이해 능력 곧 이성이 너무나도 이질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개념으로 파악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힘들이 인간 존재를 구성한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허무함. 이렇게 우리는 매 순간 사라진 인생을 죽어가며 새로운 인생으로 얻어내야만 시간과 공간 안에서 움직일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끊임없이 새로운 것과 마주하고 이 새로운 일을 처리하고 처리된 것으로 흘려보내야 새로운 공간과 시간을 맞이할 수 있다. 죽음이야말로 생생과 앞을 보며 살아감의 보증이다. 죽음이 없다면 인생은 정체에 빠진다. 폴 겟자텔은 아주 설득력 있게 이 정체야말로 우울증과 강박증의 중요한 요인이라고 확인했다. 정체는 인간의 존재와 생생을 공허함이 사로잡는 것이다. 이제 앞서 말했던 것의 의미가 분명해진다. 무관심, 피로, 무료.